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질환에 관한 환자, 그에 따른 응급 처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중 특히 구급 현장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케이스가 이 저혈당으로 생기는 응급 환자인데요. 의식 저하가 보이는 환자부터 간질, 혼수 상태 같은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특히 여름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당뇨 환자들은 땀 배출, 수분 보충 부족으로 인한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혈당 관리가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당뇨 질환을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위장 내에서 소화, 흡수가 되어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당질을 운반하는 인슐린의 공급이 저하가 되거나 또 저항성 등에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혈류 내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질환이 당뇨라고 하죠. 그럼 인슐린 쇼크라고도 하는 그 급성적인 저혈당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이 되는 걸까요? 선천적, 유전적으로 인슐린 생성이 저하가 되는 이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매일 투여하는 인슐린이 대표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주 보는 환자들 중에는 인슐린 과다 투여 케이스보다 인슐린 투약 후 식사를 거르고 잠자리에 든 후 저혈당 쇼크가 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2형 당뇨, 이 타입 2는 인슐린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 내로 운반이 되어야 될 포도당들이 혈액 내에 남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혈중 인슐린 농도가 평균보다 높아져야 하는데요. 인슐린을 직접 투여해야 되는 타입 1과는 달리 췌장 기능을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2형 당뇨 환자의 저혈당 주 원인 중 하나도 이 약물로 인한 것들이 있죠. 이제 저혈당 환자들의 여러 케이스와 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환자의 멘탈 상태, 증상의 심각도를 통해서 이제 즉각적인 약물을 처치를 해야 되는 데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로 야외에서 발견되는 저혈당 환자 같은 경우 이 혼수 상태로 발견이 되는 것보다 의식은 있지만 극심한 어지러움증, 마치 몸살을 앓고 있는 듯한 증상을 동반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인슐린을 과다 복용을 하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지나치게 일을 많이 했다거나 식사를 하였음에도 수분 보충의 부족으로 인한 탈수 현상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자와 대화가 가능하고 충분히 음식물이나 이렇게 수분 같은 것들을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탈 상태라면 이 구급 가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젤 같은 타입의 글루코스를 사용하고요. 이제 환자 자택으로 출동을 나간 경우에는 집에 있는 주스나 스낵 같은 것들을 직접 섭취하도록 도와줘서 일시적으로 혈당을 올리게끔 합니다. 이후에도 혈당을 추가로 체크를 하고요. 수치가 정상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증상이 아직 완화가 되지 않는 상태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걸 권하는 게 좋죠. 이제 이런 케이스보다 조금 더 위급한 상황의 저혈당 환자라고 하면 인슐린을 투여 후 식사를 불충분하게 하였거나 아니면 아예 식사를 거른 후 잠에 드는 경우입니다. 주로 출동이 나간 곳은 야외나 식사가 기축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시설들보다는 일반 가정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장 도착 후에 혈당을 체크했을 때 혈당이 40이나 심지어는 30까지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흡사 치매 증상처럼 가족들을 못 알아보고 심하면 아예 혼수 상태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 목격자가 환자를 아주 늦게 발견한 경우 심정지 콜로 들어오는 거죠. 이건 심정지 처치에 대한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은 어레스트 콜이 있을 때 이게 저혈당으로 인한 심정지인 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CPR을 하면서 필수로 혈당을 체크를 하고요. 수치가 나더라도 다른 심정지 약물들과 더불어 이 포도당을 주입시켜서 언더라인 커즈를 바로 잡도록 해야 되죠. 이 말이 또 딴 쪽으로 샜는데 아까 말한 이런 혼수 상태급의 저혈당 환자가 발견 시 처치는 바이탈, EKG 같은 것들은 일단 제껴놓고요. IV, 이 정맥로부터 따야 됩니다. 문제는 당뇨 질환 환자들의 이 혈관 상태인데요. 혈당이 올라감에 따라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맥로를 찾을 시 팔이나 손목 등의 혈관이 아주 유관적으로 잘 보이는 환자들도 정말 자만하면 안 되는 게 다 터집니다. 혈관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이게 손등이나 손목 같은 곳보다는 이 A씨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서 먼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당을 투여해야 되는데 응급구조에서 성인 응급 환자에게 투여되는 이 첫 용량은 어디든 같겠지만 이 25g이고요. 투여 방법은 IJ 인젝터를 사용하거나 IV 볼러스 드립을 하죠. 미국에서는 주로 이 IV 인젝터가 병원이나 병원 밖에서 쓰이고요. 간혹 IV 백으로도 프리믹스 된 것을 또 보급을 받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50cc짜리의 인젝터가 약물을 주입하는 데 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고요. 이 IV 백은 총 용량이 250cc 프리믹스 된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드립을 다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특히 또 큰 사이즈의 카테터를 삽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더 드립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백을 쥐어짜서라도 신속하게 약물 투여를 해야 됩니다. D15이 이렇게 약물 투여를 빠르게 할 수 있어서 환자의 의식을 회복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농도가 높은 포도당을 IV 푸시하기 때문에 혈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 심하면 조직 괴사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D10의 장점은 여러 부작용의 위험이 적고 드립으로 서서히 약물이 투여되기에 혈당이 급격하게 확 올랐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이런 리바운드 하이포글리스미아가 생길 가능성이 좋은 것도 있죠. 병원 전 단계에서도 간혹 프로토콜이 있어서 처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뇨 환자 중 혈당이 60 이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저혈당 증세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또 의식이 떨어질 시 D10을 총 용량 250cc의 반절만 투여하는 건데요. 이후 의식 상태와 혈당을 확인한 후 나머지 용량을 더 투여를 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포도당과 더불어 여기서 사용되는 응급 약물 중에 하나가 이 글루카곤입니다. 췌장에서 자연적으로 분비가 되는 호르몬
호르몬 중에 하나이죠. 프로토콜상 정맥류 확보를 하지 못하였거나 당뇨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1mg의 용량을 IM 그리고 IN으로 투여 가능합니다. 글루코간의 역할은 체내로 흡수가 되어서 간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역할인데요. 혈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약물을 주입하면 그 기능을 증폭시켜줍니다. 보통 10분, 15분 정도면 그 효과가 나오는데요. 실제 1mg의 글루코간이 25g의 포도당과 그런 효과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디까지나 이 덱스트로스의 대체 약물로 사용이 되고요. 실제 경험으로 얘기를 드자면 확실히 약팔이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요. 포도당은 투여하고 환자들이 금방 의식이 돌아오는 반면에 이제 글루카곤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지만 환자들의 의식이 완전하게 돌아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두 약물의 시간적인 좀 효과적인 것의 차이를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덱스트로스의 경우 IB 확보에 앞서 이 혈관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약물을 또 준비하는 데 걸리는 데 시간이 비교적 좀 오래 걸리는 데 불구하고 혈당 수치나 환자들의 의식이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글루카곤보다 더 빨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글루카곤의 효과를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하면은 당뇨 질환이 없지만 장시간 공복 상태에 있었던 환자 그리고 알코올로 인해 저혈당을 겪는 그런 환자들이 있겠네요. 이는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 글리코겐이 모두 고갈이 된 상태라서 글루카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찌됐건 저도 IB를 계속 실패를 할 때 환자의 혈관을 찾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지는 않고요. 임시방편으로 아까 설명해드렸던 이 글루카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IM 근육 주사를 하는 위치를 좀 보면은 주로 어깨 근육이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피하 지방이 많은 환자, 고도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를 주로 타깃을 합니다. 이유는 뭐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그냥 생각을 했을 시 이 어깨 근육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허벅지, 이 대퇴 근육이 사이즈가 크고 지방이 많이 쌓여있는 이런 환자들도 근육 주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다리 근육이 아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 저혈당 환자의 처치와 이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저런 처치를 하고 나면은 환자의 상태도 좋아지고 또 혈당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간혹 병원으로 이송을 좀 거부하는 환자들이 많이 생기곤 해요. 이럴 경우 그냥 바로 서명을 받고 일을 마무리하기보다는 환자가 직접 식사를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증상이 완전히 나아진 것을 확인 후에 환자가 대화를 잘 할 수 있는지 의식 상태가 이제 완전하게 돌아왔는지를 의료 지도를 통해서 컨펌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처치하는 이 포도당이 일시적으로 혈당을 올려주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당질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에서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고요. 또 이걸 필요로 하는 장기들에게 빠르게 소모가 되죠. 이로 인해서 포도당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저혈당이 다시 오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소화시간도 늘리고 체내로 당을 좀 더 골고루 오랫동안 공급하기 위함이죠. 여기선 주로 바로 빨리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것들을 선호합니다. 뭐든지 이 탄단지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항상 끼니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